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2018년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을 담당한 판사들에 대한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편 금괴를 밀수해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전 전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법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짧게나마 좀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리하자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최고의 판사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판사를 좀 나눠가지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하위 법관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해마다 각 지방 변호사회에서 이제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게 설문조사를 해요. 법관 평가를 하는데 예. 거기서 이렇게 항목마다 체크를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쓰고 이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출된 자료를 취합을 가지고 했어요.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는 위에서 상위 법관, 하위 법관을 선정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의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어떤 분은 변호사한테 변론 시간을 1분으로 한정을 하고 1분이 딱 지나니까 그만해 하면서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이분은 독심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분 이상 안 들어도 다 무슨 말 할 건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법관은 어떠냐면은 어젯밤 한숨도 못 자서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말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데 그렇게 피곤하시면 그냥 판사직 그만두고 집에 가서 푹 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재판하러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판사 C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건성 재판을 지적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리고 저분은 이대로 가면은 패소야 이러면서 심증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게 결과 나오기 전에 뭔가 자기가 이렇게 형성된 그 심정을 밖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아니, 피고 측, 원고 측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판상한다고요? 예. 그 얘기를 끝까지 안 들었다는 얘기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딨냐 하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 소송 진행 본인이 알아서 잘하셔야죠. 이따위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이게 지금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이걸 발표를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 내용도 물론 이제 법원이 받겠죠. 그 법원이 이걸 보고 법관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본인들이 할 때도 뭐 정상을 참작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가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변협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참조를 하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 외부 평가를 법관의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저 이거 죄송한데 저희가 뒤에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 이승희 앵커가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그러면 이거 발표하고 나면 어쨌든 여기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들께서는 어쨌든 재판정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판사님도 또 만날 텐데 이런 부분은 약간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혹시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니 뭐 내가 거기다 그 판사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가지고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서울 변회에서 이번에 나온 결과가 이제 대법원으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하는데 반영이 확실히 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이제 법관에 대한 어떤 권한 견제를 위해서는 반영이 돼야 된다. 지금 변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영 좀 있습니다. 해달라, 반영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예. 본인의 재판 결과가 좋으면은 그 변호사들이 그렇게 반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과연 공정성이 담보돼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하위 법관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5명 정도가 되고, 그런데 또 반면에 21명 정도의 우수 법관도 있었다고 하죠? 이 우수 법관으로 21분이 선정되셨는데 예. 하위 법관보다는 그래도 우수 법관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수 법관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예. 경청을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솔직히 내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 이 판사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에서 또 이렇게 위안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하위 법관, 상위 법관의 특징을 보면은 하위 법관들의 특징은 고압적이라는 거하고 상위 법관들은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판사의 임무는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사진까지 2분만 나왔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한 명. 정확히 21분입니다. 21분을 저희가 다
언급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서부지법의 유성욱 판사님 계시고요. 서울중앙지법의 김배현 판사께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어요. 축하는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보다 사실은 언론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건 결과적으로는 이 하위 법관들이겠네요. 너무 케이스가 황당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1분 스피치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독심술이라고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아무튼 뭐 매년 지방 변호사회에서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정리하고요. 첫 번째 주제를 만나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가짜 해녀 사건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팽개친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녀가 아닌데 해녀인 척 했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이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신항만 건설을 하고 배후단지 매립하고 이 원유 파이프를 옮기면서 그 인근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거나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누가 여기서 양식업을 하고 고기를 잡고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인지 나라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를 뭐 어촌 계장이니 그런 사람들한테 일임을 해가지고는 이 명단을 올리라 그랬어요. 조업 실적 같은 거를.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까지 짜고 이 어촌 계장이랑 그다음에 전 한수원 직원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 간에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서 해녀가 아닌데 해녀인 척하고 조업 실적을 위장을 해가지고는 이거를 올린 다음에 보상금을 허위로 이렇게 받아낸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 사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직업으로 보면은 택시 운전사도 있었고 뭐 프로그래머도 있었고 경비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올리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이게 나라에서 다 실사를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게 중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고 작정을 하고 이걸 속이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못 보는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공직기강의 해이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똑똑한 공무원들이 이게 정말 다 진실이라고 믿고 이거를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뭐 한수원 직원도 결부돼 있고 어촌 계장도 결부돼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이런 어떤 커넥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차후에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건 어떤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든지 그 내부 문제라고 봐요, 사실. 그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연장선 상에서 공직기강이 좀 해이해졌다, 확립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나잠 어업이라는 게 있고 잠수기 어업이라는 거 있는데 나잠 어업은 수심 10m까지 뭐 이게 잠수복을 굳이 안 입고 들어가도 돼요. 그다음에 잠수기 어업하면은 배 타고 나가가지고는 수심 40m까지 이렇게 산소 호흡기 메고 들어가는 데인데 나잠 어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를 해서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기준이 연간 조업일수 60일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유효기간은 한 번 등록하면 5년이고요. 그런데 실제 조업일수가 이만큼 되는지 제대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안 지켰다는 게 드러나도 차후에 어떤 제재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계속 허술한 부분이 반복이 돼 있고 결국 보상금도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줄줄 새게 된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비단 울산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바다를 낀 지역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동물 단체도 해가지고는 뭐 단체 대표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줄줄 새는 세금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뭐 공직기강의 확립, 그다음에 확실한 뭐 실사, 그다음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이런 거부터 내부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근절이 필요한 거예요. 어업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농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도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분명히
줄줄 새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완전히 100%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기본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예, 꼼꼼하고 세세하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요. 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지현 변호사께서 언급하신 그 동물 관련된 부분은 이 보호단체에서 과거에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를 한 의혹이 있네요. 그래서 네네. 이거 의혹이 아니군요. 보조금을 가로챘다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역이 또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전국에 굉장히 보상금을 불법적으로 타낸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아무튼 좀 정부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주제였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보여주시죠. 네, 이 사건이요. 사법 역사상 최대 벌금이 부과된 사건, 무려 11조 원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보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밀수범 1당인데 주범 예. 1명이 있고 공범 6명이 있어요. 공범들이 각각 역할이 분담돼 있었는데 누구는 운반을 하고 누구는 모집을 하고 뭐 누구는 매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각각 역할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 보면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에 걸쳐가지고는 홍콩에서 일단 금괴를 사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항 밖을 나오는 게 아니라 환승구역에서 미리 이렇게 섭외를 해놨던 모집책들 있죠. 모집책들한테 이거 금괴를 전해줘서 일본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세관을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일본에 있었던 그 일당들이 다시 이거를 넘겨받아가지고는 팔았거든요. 근데 예. 이 금괴 값이 소비세 때문에 홍콩은 싸고 일본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예. 이런 식으로 되팔면은 중간에서 차익이 생기겠죠. 아. 노렸던 거는 그 차익이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취득한 차액이 400억이고요. 예. 그렇게 밀반입하고 일본으로 넘겼던 그 금괴가 그 금괴 하나의 그 골드바가 1kg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하나가 4, 5천만 원 되는데 총 4만 개를 이런 식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관세법에 보면은 예.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와서 외국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반송 신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반송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금은 그 신고 대상 물건의 원가액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게 그렇게 돼 있고 예, 추징은 예. 그 도매 시세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1조 3천억, 그 한 사람당 1조 3천억 벌금, 2조 추징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분명히 범죄인데 그 중간에 이제 한국인 여행객들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개 밀수에 이제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동원이 된 거니까 이분들도 처벌받습니까? 정범인데 당연히 처벌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집책들이 나와가지고는 공짜 관광 시켜준다면서 이분들을 모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용을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왜 관광객을 모집해서 했냐면은 예.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그 판례상 관세법으로 처벌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은 반송 신고라는 게 예.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통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어떤 지정 보세 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 환승 구역을 사실상 외국이고 우리나라 법이 처벌되지 않는 곳이고 지정된 보세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벌을 안 하고 일본에서 적발되는 관광객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운반하게 한 겁니다. 예. 그 위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네네.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본래 그 피의자들도 이제 벌금의 액수가 꽤나 크다고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벌금 액수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노역장 유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금 1조 3천억 하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벌금이 그냥 50억만 넘어버리면은 뭐 100억이 나왔건 1조가 나왔건 그냥 노역장에 최장 3년까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네. 법이 그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제 노역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 당연히 그 돈 안 내고 노역장 유치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3년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벌금 내는 거 대신에 가서 노역하라는 건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일당이 하루에 13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황제 노역 이대로 둘 거냐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고 예. 추징도 2조가 지금 선고됐다고 하는데 아마 네. 항소를 하겠지만은 예. 이 추징이라는 거는 민사상 강제 집행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은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추징이 2조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황제 노역 문제는 어떤 그 추징금이 클 때마다 사실은 나오는 그런 이슈여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년 이하로 제한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법에 보면은 최장 3년 이렇게 돼 있고 벌금액이 50억 넘어가면은 뭐 1000일 이상 이렇게 산정을 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예. 3년으로 제한을 해내 버리니까는 그것도 바꿔야겠네. 누구는 암만 큰 죄를 지어도 예. 그냥 뭐 별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랑 노역장에 유치되는 기간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당 13억이고 누구는 5천 원이냔 말이에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황제 노역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바꾸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이 규정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3년 규정이 문제겠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뭐 국회에서 또 할 일이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전지현 변호사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